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최면 상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면 상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면은 누구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라면 최면에 걸립니다. 하지만 최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의심이 많거나 불신하는 사람, 분석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걸리더라도 의식이 함께 기능하고 작용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마치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최면에 걸렸는데 스스로는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믿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최면을 잠과 관련해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없고 또 잠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잠을 잘 수 있지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 일이 있거나 신경 쓰일 일이 있거나 또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또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그럴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밤새도록 잠에 들지 않고 뒤척이면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최면에서도 그럴 만한 심리적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최면에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설령 최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심리적 조건 또는 최면 당시의 환경적 조건 등 때문에 최면에 방해를 받고 그래서 최면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잠의 문제도 모든 악조건들이 또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해소되고 정상화된다면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마치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자지만 시험 다 마치고 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최면도 성격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의심이 많고 너무 분석적이고 최면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왜곡된 믿음을 가진 경우에 최면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최면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다면 역시 최면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최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실제로는 최면에 걸렸고 최면 치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면에 걸린 것이 아니고 또 최면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최면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최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최면에 개인차가 있을까요? 네, 최면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개인차가 있다는 뜻이죠. 최면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최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타고난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최면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런 능력을 최면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최면 감수성은 태어날 때 이미 개인마다 다르게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처음 최면하는데도 최면에 잘 걸리고 깊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면 감수성이 낮다면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잘 들어가지 않고 얕은 최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최면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최면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최면에 쉽게 걸리지만 최면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최면에 걸리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최면에 걸려도 깊은 최면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최면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거나 최면에 걸렸더라도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면에 걸리더라도 정신과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상황을 다 인식하면서 의심도 하고 잡생각도 하고 잡념도 떠오르기 때문에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얕은 최면이라도 그것은 최면에 걸린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도 최면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면에 걸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면에 걸린다는 것은 적당히 나른하거나 졸리는 상태, 잠이 오는 상태,
심신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온몸이 가벼워지는 상태, 붕 뜨는 상태가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쇠덩이처럼 무거워서 밑으로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하며 트랜스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 트랜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의 항목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최면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개인차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최면에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면에 걸리더라도 의식이나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에 걸렸지만 안 걸렸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최면에 걸렸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최면에 걸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애를 쓰거나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최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면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최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최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면에 걸릴 때 나타나거나 경험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최면에 걸리면 나른해지는 느낌이 있고 졸음이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걸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또는 무거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멍한 느낌과 함께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느낌,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몸의 감각이 조금씩 없어지는 느낌, 현실 감각이 사라지면서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감각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터치를 하더라도 그 터치 감각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몸에 좀 더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 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최면에 걸릴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으로 잡생각, 잡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들 또는 뜬금없는 옛날 생각, 잊었던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감각적 느낌이 올라와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픈 느낌, 두통이나 기타 다른 부위의 통증과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상상과 같은 것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현상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최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면에 잘 걸렸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면 상태에서 그런 특히 안 좋은 경험이 올라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되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쉽게 떠오르고 노출되고 감각적 경험이 된다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또는 더 깊은 상담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트랜스, 이 말은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면 상태와 비슷한 말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이다 보니까 더 생소하지요. 그런데 최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용어이자 개념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잠이 오는 상태, 잠들기 전의 멍하거나 나른한 상태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멍 때릴 때, 그럴 때의 심신의 상태, 그것도 트랜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경험 가끔 하지요. 바로 그때 그 상태를 우리가 트랜스라고 부르고 그때 최면 상태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것에 깊이 집중하거나 몰두할 때, 감동을 받고 감정이입을 경험할 때도 트랜스 상태에 해당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못 듣거나 누가 옆에 있어도 역시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곧 최면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기에 평소에 이런 트랜스 경험을 자주 또는 잘하는 사람은 사실 최면 감수성이 높고 최면이 잘 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또는 자주 이런 트랜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두고 생활 최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재밌는 책을 읽을 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강의를 듣거나 수업에 참여할 때, 열띤 토론에 참여할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꼭 해야 하는 과제를 할 때, 그것 또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트랜스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생활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최면은 우리가 말하는 치료를 위한 최면 또는 형식을 갖춘 최면, 최면 전문가가 정식적으로 최면 치료를 할 때 또는 최면 작업을 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죠. 그런 형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좀 구별되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자주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생활 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최면에 깊이 걸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최면의 깊이와 최면의 효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최면보다는 얕은 최면이나 중간 최면 수준에만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최면에 임하는 사람들은 깊은 최면에 걸리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할 때도 이왕이면 깊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깊은 최면에 빠져야만 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최면에 빠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 모두는 사실 최면에 대해 잘못 알고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얕은 최면에 걸리는 것도 깊은 최면과 마찬가지로 최면에 걸리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최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런 얕은 상태의 최면에서도 최면 치료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최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최면 감수성이 높아서 깊은 최면에 쉽게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최면의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면의 효과에 영향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면의 깊이와 효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면의 깊이가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나 최면에 임하는 당사자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 사람과 최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협조적이며 얼마나 신뢰하는가, 또 최면가가 어느 정도 상담 또는 치료의 능력과 스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최면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최면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최면 속에 푹 빠져야만 최면이 잘 되는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깊은 최면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면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하지 않고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 깊은 최면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자칫 생명과도 관련될 수 있고 실제로 몸에 칼을 대고 절개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깊은 최면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의 예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면의 깊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최면은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하나요? 최면은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최면을 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이완과 함께 집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죠. 그리고 계속 신경 쓰이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일단 좀 편안해집니다. 이완이 쉽게 되지요. 그러면서 보다 쉽게 어떤 주제에 또는 최면사의 안내와 지시에 잘 따라가고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어야 무의식에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최면을 시작할 때면 최면사는 최면 받는 사람에게 편안한 의자에서 눈을 감게 하고 이완과 집중 상태를 유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면을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하며 오늘날에는 눈을 감기지 않고도 최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눈을 감지 않고도 하는 최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전통적 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전통적 최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전통적 최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최면가로 존경받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밀턴 에릭슨의 최면법이라는 뜻으로 에릭슨 최면이라고 부르는 최면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밀턴 에릭슨은 특히 1950년대부터 해서요, 80년대 작고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독창적으로 개발하거나 주로 활용해서 효과를 거두었던 방법, 원리, 그런 것이 바로 에릭슨 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는 이 비전통적 최면, 특히 에릭슨 최면에서는요, 각성 최면, 대화 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최면은 공통적으로 각성 상태에서 또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최면 상태로 이끌고 무의식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눈을 감게 하고 마치 잠자는 상태처럼 만들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진행되는 방법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에릭슨은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각성최면, 대화최면법을 적용하여 많은 치료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또는 내담자는 자기가 최면에 걸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었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치료가 되어 있고 마음이 바뀌어 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이르렀다 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아까까지는 내가 굉장히 불안했고 아까까지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 어떻게 이제 괜찮지? 라고 느끼면서 내가 최면에 걸렸나? 최면에 걸린 건 아닌데 최면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각성 상태에서 하는 최면이라 그런 의미에서 각성 최면 또는 대화 중에 그냥 최면 효과를 얻는다 라고 해서 대화 최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악수를 하면서 최면하는 악수 최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악수 최면이라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최면을 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반갑습니다라는 식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식으로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을 최면으로 걸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면의 방법이 눈을 감고 비스듬하게 또는 편하게 누워서 마치 잠자는 상태처럼 만들어서 하는 이것은 고정관념이고 전통적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날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듯이 최면 기술도 최면의 기법도 정말로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정말 눈을 감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면법이 있다 또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화상 최면 상담 중에 최면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최면에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면에 걸렸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고 의심하고 또 정말로 최면에 걸렸는지 확인하고자 할수록 사실은 최면에 더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최면에 걸려 있는데도 자신이 기대하는 깊은 최면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사람은 얕은 최면 상태에 계속 머무르기 쉽습니다. 의식이 생생하고 잡념과 잡생각이 올라오고 주변의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최면에 걸렸는지 어떤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더 말똥해지고 각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잠 오지 않을 때 잠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잠 안 오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노력 유교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얕은 최면에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얕은 최면도 최면에 걸리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면 상담의 목적은 최면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면이라는 수단,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치료가 중요하지 최면에 걸리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최면가는 상대방이 설령 최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비전통적 최면 기법 또는
또는 대화 최면, 각성 최면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또는 고도의 상담 내지 치료 기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비대면 최면에서도 전생 체험이 가능한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면의 기법 중에는 연령퇴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면에서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연령 차원에서 과거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생체험이라는 것은 그 연령퇴행을 전생으로까지 연장해서, 즉 전생퇴행의 방법으로 전생의 기억과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전생체험은 전문가의 대면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유튜브의 댓글에는 실제로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전생 체험을 했노라 라고 하면서 상세한 체험담을 올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비록 비대면 상태이지만 실제로 화상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서 직접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최면을 하는 그런 전생 체험이라면 얼마든지 더 쉽게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생 체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얼굴을 보느냐 안 보느냐,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신뢰하는 태도, 그리고 상담가의 가이드에 신뢰하면서 잘 따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면가가 유도하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의 감각적 느낌 또는 떠오르는 감정, 그리고 직관 또는 이미지와 장면과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느낌과 경험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입니다. 화상 최면으로 문제 해결이나 치료가 한 번에 될 수 있을까요? 대면 최면이든 화상 최면이든 어떤 문제라도 단 한 번에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의 심각성이나 복잡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면 과정에서는 많은 요인들이 관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에 따라 최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면을 한다는 것이 무슨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조리품을 조립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 그리고 각자 생활 경험도 다르고 인생 경험도 다르고, 그렇죠? 상처도 다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느냐, 아니면 최근에 생긴 문제냐 등등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한 번에 된다, 몇 번에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상담자나 또는 최면가에 대해서 또는 최면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또 협조적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최면에 대해서나 또는 최면가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설마 최면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나 최면하고, 정말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최면의 경우, 상담의 경우에 효과는, 그리고 걸리는 시간과 기간은 같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나 증상 등은 웬만하면 단 1회에 해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하다는 기준이 사실 애매하잖아요. 본인은 단순하다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본인은 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의외로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최면을 하다 보면요, 평소에 잊고 있었거나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 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엉어리, 평소에는 또 느끼지 못하던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최면할 때 나타나면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더 문제 해결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면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걸릴 만한 시간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어렵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1번째 질문이고 답입니다. 최면으로 육체적 고통이나 증상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질병, 증상도 심리적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최면으로 당연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성 신체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트레스나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증상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많다는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화병이 뭡니까? 오랫동안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화나고 또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참았기 때문에 억눌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병은 몸의 병이지만 증상은 몸으로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을 못 잔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바로 몸의 병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인은 심리적인 것이고 마음의 문제죠.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성격적으로 남에게 할 말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여린 사람이 오랫동안 할 말 못하고 참아보세요. 화병이 난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긴장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나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반응이다. 증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위장장애를 겪는다거나 발표를 하는 도중에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에 화가 날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두통이 오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경우 모두가 심인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 자체는 비록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심리나 마음에서 원인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리와 관계없이도 병이 생겼지만 그 병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병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최면의 도움을 받으면 악화되는 것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빨리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면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신체적 질환, 증상, 질병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생활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생활체면이라는 말을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급도 했지만 생활체면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트랜스, 즉 최면 상태로 들어가는 경험을 자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활체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거나 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고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지고 어떤 무엇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영화를 보고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음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생활체면 차원에서 최면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낮에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무서워서 특히 아이들 같으면 혼자서 잘 자다가도 엄마하고 같이 자자고 부모님 방으로 쫓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생활체면에 걸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같은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생활체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나 밤에 취침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하다면 그것은 그런 습관에 해당하는 생활체면에 걸려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커피 한 잔을 하는 사람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습관에 최면 걸렸고 그것은 바로 생활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운전에 최면 걸렸고 그것은 곧 생활체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면에는 좋은 체면이 있고 나쁜 체면이 있는데 좋은 체면은 곧 좋은 습관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것을 잘 느끼고 또 쉽게 표출하고 드러낸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쉽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쁜 감정적 습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나쁜 생활체면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매사에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나쁜 습관이며 나쁜 생활체면에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도전하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며 좋은 생활체면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도 좋은 생활체면에 걸려있는 경우이며
공부 잘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약속 잘 어기고 남에게 실망을 잘 주고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뭡니까? 나쁜 체면, 나쁜 생활 체면에 걸려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생활 체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입니다. 빙의는 무엇이며 비대면 화상 상담에서도 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면 상담과 마찬가지로 화상 상담에서도 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빙의라는 것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 다른 영적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귀신이 들어왔다, 귀신이 씌었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빙의는 꼭 귀신과 연결되는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또 경우에 따라 공포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그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빙의를 귀신으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은 빙의를 너무 부정적,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빙의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게 과학이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빙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개념이나 방법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증명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신시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빙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빙의를 귀신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빙의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빙의는 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빙의는 종교와 무속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지만 심리적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무의식을 다루는 최면 심리에서 많이 다루고 치료도 합니다. 물론 최면을 한다고 해서 다 빙의를 다루거나 빙의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면 치료하는 분들 중에서도 빙의를 부정하고 그것은 미신이며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선진국에서는 빙의 문제를 최면 치료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면 치료 상황에서 빙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빙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곤 합니다. 이 빙의 문제는 특히 심리적 특성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차원을 다루지 않는 기존의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적 접근을 비롯해서 퇴마, 구, 천도제와 같은 기존의 방법들에는 사실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바탕한 심리적 특성, 개인의 성격적 특성, 생활 환경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 비록 비대면 상담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빙의는 어떤 사람이 그릴까요? 한자로 표현되는 빙의라는 개념은 기댈 빙자와 의지할 의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고 의지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약한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기 마련이죠. 독립적이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빙의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쉽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빙의 증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영적 존재이기에 인간에게는 육체적 건강과 함께 심리적, 영적 건강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빙의의 문제는 일단 영적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리적 차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유약하고 예민한 사람에게 빙의 문제가 잘 생깁니다. 앞으로 빙의 문제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사람이 약한가 보다, 저 사람이 예민한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약하고 예민한데 인생사에서 또는 생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심리적 특성상 빙의는 최면 감수성과도 관련이 큰데 일반적으로는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빙의도 쉽게 잘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면 감수성이 높아도 성장 과정이 원만하고 마음의 상처를 별로 받은 일이 없다면 빙의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빙의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단 부모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과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힘든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가족의 부모의 폭력
문제나 부모의 알코올 문제, 심각한 경제 문제 등이 많고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로부터 해서 트라우마 경험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이가 최면 감수성이 높으면서 자아가 약하다면, 즉 마음이 약하다면 쉽게 외부의 나쁜 기운을 받으면서 영적 에너지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빙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성장하는 동안에 또는 성인이 되어서도 빙의가 쉽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나 특성을 안다면 빙의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보다 신중하게 빙의된 사람, 즉 환자나 그런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 어떤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자아가 무너졌고 또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째입니다. 빙의가 되면 어떻게 되며 빙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빙의가 되면 육체, 정신 또는 마음 차원에서 이상이 생기며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업생활이나 사업, 공부나 진로 문제, 일반 생활 면에 있어서 어려움과 방해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자신의 문제나 증상이 빙의 때문이라거나 빙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을 때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고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곤 합니다만 별로 효과를 못 보면서 좌절을 하곤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말입니다. 물론 약한 빙의의 경우에는 겉으로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치료를 통해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의 생활 상황이 개선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거나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생활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체적 차원에서는 원인 모를 고통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을 비롯한 각종의 통증으로 빙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몸의 질환으로 심한 경우에는 암과 같은 병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불치병이나 난치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난임이나 불임의 경우에도 빙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를 비롯하여 우울증, 무기력증, 강박증, 분노조절장애, 폭력성, 도벽, 조현병, 망상증, 중독장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자살충동, 자살 시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 자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왕따나 학교 폭력의 문제도 빙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차원에서는 이별, 이혼,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 취업이 잘 안 되는 문제, 직장을 자꾸 옮겨야 하는 문제, 또는 이상하게 자꾸 실패하는 경험을 하거나 사고가 자꾸 생기는 이런 문제, 사기, 모함, 배신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이 빙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또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고 또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하면서 이상과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1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되는 답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